안녕하세요. 마곡 길량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산 킨텍스 주변하고 파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은 원래 수도권 서부축의 대표적 주거단지죠. 1기 신도시로. 초기에는 분당하고 집값이 비슷했어요. 근데 버블 세븐 시기, 그러니까 2004, 5년에서 2007, 8년 그 무렵에 분당하고 이제 격차가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4년까지는 서부축 대표적 신도시로서의 위상은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산 주민들은 상당히 점잖았습니다. 또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요. 근데 2015년, 16년 무렵부터 꽤나 와일드해졌어요. 부동산 카페에 한정해서 본다면. 창릉 신도시 반대할 때, 창릉의 GTX A역 신설하는 거 반대할 때 굉장히 와일드하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카페 한장한 거지만 이게 이제 집값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죠. 2013년, 14년 그 무렵까지만 해도 이 서부 측에서 한강 신도시 이제 막 입주 시작했을 때예요. 검단 신도시는 아직 땅도 파기 전이고 그때는 마곡 엠벨리가 2014년 6월에 입주했으니까 엠벨리 입주만 끝났을 때이고 기업 입주는 이제 시작도 안 했을 때였죠. 근데 이제 2015년, 16년 무렵부터 가면 일산이 이제 집값이 분당에 밀린 거야. 분당은 강남권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아니 서부 축에 이제 마곡을 비롯해서 새로운 신도시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확 밀려버리니까 이제 일산 주민들이 열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름집에서 제가 몇 년도에 봤더라?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봤던 건데 문촌에 이 대형 평형 아파트가 5억 무너졌을 때 어떤 분이 한탄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 내용은 부자 소리 듣던 내가 서쪽 총구석 일산에 살다가 이제는 가람뱅이 됐다. 오늘 문천 대형 평수 5억 무너진 걸 보고 열받아서 글 쓴다. 그렇게 글을 썼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 마곡 뜬다는데 마곡으로 옮겨야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부동산에 밝았는지 거기 말고도 이제 일산에 이제 살고 계셨는데 곳곳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좀 이득 본 게 많아가지고 가난뱅이가 됐다. 이건 이제 좀 과장인 거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투자한 곳에서 많이 이익을 봐서 재정 상황은 괜찮았던 분인데 아무튼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일산 지역이 이제 그렇게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열이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건 사실 또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제가 6월 초 검단 신도시 분석 영상을 제작했을 때 아름집에 제가 인천 서구방에 올렸어요. 글도 쓰고. 근데 어떤 분이 검단 파주 가운데 어디가 유망한지 질문을 했어요. 그 댓글로. 그래서 제가 파주 일산의 최대 호재는 남북 통일 혹은 남북한 자유왕래 자유교역이다. GTX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러나 3호선 연장은 호재다. 파주 운정역 P1, P2 지역에 스타필드 들어온다? 저는 이제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니다. 파주는 일산 킨텍스 부근 개발의 영향권에 있다. 왜냐하면 거대 업무단지의 영향력은 반경 6km에 미치기 때문이다. 근데 파주에서 킨텍스까지 거리가 한 6km 되더라고요. 검단 신도시는 마곡의 배후 지역인데 일산 킨텍스 부근 개발 규모가 5조 2천억인데 마곡 이제까지 투자된 거 빼놓고 앞으로 투자될 것만 13조 원이다. 거기다가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둘 다 합치면 9조 원이다. 자, 이렇게 볼 때 검단은 비교적 미래 전망이 확정적이다. 이미 요소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파주는 미래 전망 관련 변수가 많다. 제가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길냥이는 운정을 잘 모른다 혹은 검단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이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어요. 길냥이는 GTX의 위력을 모른다. 3호선 파주 현장은 일산 나들이를 편하게 하는 정도의 영향력에 불과하다. 운정역 스타필드는 호재다. 킨텍스 부근 개발은 일산에는 호재지만 파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말을 썼어요.
동탄, 송도, 양주, 의정부, 수원 등의 집값 상승은 GTX 때문인데 이걸 모르는 길냥이는 불인이다. 시흥, 안산, 신축이 10억 넘는 건 신안산선 영향이다. 그러면서 GTX로 파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강남까지 20분이다. 아니 나보고 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카페에서 2014년 15년부터 글도 쓰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공격적 댓글에 대해서는 이제 이골이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별로 뭐 화도 안 내고 반응도 안 하는데 이 댓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약간 속칭 뚜껑이 약간 열렸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잘 모르는 분이 마치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함부로 불인이라고 해. 그래서 저도 이제 님 같은 분이 바로 불인의 전형이라고 공격적인 댓글을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 GTX의 미래 효과 과연 위력적일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GTX 지나는 곳은 모두 천지개발한다고 하는데 현재 수도권 GTX 세개 노선에 여기 한 30곳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30곳이 다 천지개발 중이란 말이냐? 그 정도 수준이면 수도권 집안 다 내려앉을 것이다. 스타필드 같은 유통업체는 호재가 아니다. 마곡의 스타필드 무산됐지만 마곡 부동산 가치에 단일의 부정적 영향도 없었다. 그다음에 대형 업무단지 영향력은 반경 6km 정도에 미치므로 일산 킨텍스 부근의 그 개발이 만약 제대로 된다면 파주는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반박 댓글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 뜬금없이 또 판교를 얘기하면서 마곡에게 판교는 넘사벽 아니냐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마곡민 주제에 까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었어요. GTX 개통하고 나면 킨텍스하고 마곡 어디가 우위에 있을지 두고 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더 이상 뭐 논쟁해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댓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불인이 같아요? 그분이 불인이에요. 불인이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2014년, 15년 이후로 서울 부동산 경기는 그 전에 하우스푸어 시대에서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었어요. 서울 외곽에 이제 경기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2017년, 18년 혹은 19년부터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김포, 파주, 검단 그런 데가 이제 2018년, 19년 이후부터 조금 이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고요. 저하고 이게 그 논란을 벌였던 분이 아마 이제 파주뿐인 것 같아요. 2019년 이후에 가격이 좀 뜨니까 인천이나 경기도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 집값 좀 모르니까 그게 마치 자기 지역의 본격적 가치가 부동산 입지로서의 가치가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동성 과잉 때문에 그냥 밀려서 올라간 것에 불과해요. 경기도와 인천의 상당수 지역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마치 자기 지역의 입지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특히 부동산 카페 환경에서 보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하고 뭐 논쟁 벌인 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겸사겸사 제가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서부 축에 대해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표방하는 유튜버니까 또 일산하고 파주면 서부 축의 또 주요한 도시이기도 하니까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킨텍스 파주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3개 정도예요. GTX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지금 저 일산 킨텍스나 파주 분들은요, GTX-A가 강남으로 연결되므로 일산 파주는 강남권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계시는데 저하고는 완전히 의견이 달라요. 제가 제 의견이 맞는다고 우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면밀하게 따져볼 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 부근 개발의 미래 전망. 그러니까 킨텍스 주변 개발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면밀하게 따져볼까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파주 일산의 진정한 근본적 미래 호재는 무엇인가? GTX 위력을 강조하는 분이 자주 드는 사례가 영국 런던 외곽으로 연결된 크로스레일입니다. 크로스레일이 GTX의 모델이죠. 근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크로스레일 지나는 곳 부동산이 상승한 건 사실인데
영국 런던 도심의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했습니다. 최소한 같이 올랐어요. 좀 사람마다 좀 주장이 다르던데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 런던 도심의 부동산 가치는 별로 안 올랐는데 크로스 레일 지나는 곳 외곽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면 GTX 위력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빨대 효과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 GTX가 서울 외곽 쪽,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수도권 외곽 쪽으로 연결되면서 거기가 강남 3구 빼놓고 다른 지역은 다 압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논리는요. KTX 개통하면 대구, 부산, 광주의 집값이 서울을 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GTX 요금이 한 가구당 제가 볼 때 40만 원을 넘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TX 요금에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추정치지만 이거 맞벌이 부부 GTX 이용할 경우에는 한 달 40만 원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파주에서 강남 20분 이내 돌파? 이거 열차 타는 시간만 20분이라는 소리지. GTX는 환승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파주나 일산 킨텍스 GTX 역 바로 옆에 사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분이 출근하는 직장도 예를 들어 강남 삼성역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 얼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20분 이내 이 정도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시간이. 근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시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 지하철보다 한 30% 정도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구당 한 달 GTX 이용 요금이 4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효과 대비 가성비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TX가 지나면서 업무 단지로 개발되는 곳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데 판교야 원래 유명한 곳이고 그런 데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재 약간 오버슈팅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직 GTX역만 생기는 곳은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는 거예요. 배드타운은 쉽게 대체됩니다. 왜냐하면 GTX 노선이 현재 지금 계획된 노선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드타운은 신축 배드타운이 등장하면 그것으로 대체된다니까요. 그런 사례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일산 집값이 수도권 서부 측의 대표적인 신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에 서부 측에도 계속 신도시들 들어서니까 밀리잖아요. 확 밀렸지. 그런 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일산이 교통망이 좋다고요. 나쁜 곳이 아닌데도 그런다고요. 분당이 버블세븐 시기에 천당 밑에 분당 소리 듣다가 지금은 판교에 빨대를 꽂고 기사 회생한 지역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분당도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버블세븐 시기에 분당 주민들은 강남 안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GTX 위력을 강조하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버블세븐 시기에 숲세권 용인의 사례를 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겁니다. 버블세븐 시기에 용인이 숲세권으로 떴거든요. 그때 그래서 강남에 20, 30평대 아파트 팔아서 숲세권 용인에 40평대, 50평대, 60평대 매수해서 가신 분 많아요. 지금 용인의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은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아니야 일부 지역은 명목 가격으로도 그래. 버블세븐 시기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이거 꼭 유념하세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GTX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는 용인 숲세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런 전조를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GTX 역세권 집값의 이상한 현상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GTX 역세권 지역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주택 가격이 굉장히 불균등해요. 예를 들어 원시티 3블록 한화 꿈의 그림 등은 15억을 넘었는데 한화 꿈의 그림이 15억 넘었나 안 넘었나? 아무튼 비슷하죠. 이 정도 됐죠. 근데 바로 옆
아파트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등이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오피스텔이라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뭐예요? 힐스테이트 일산 있고, 더샵 뭐더라? 그라비스탄가 뭔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51평짜리 오피스텔인데, 실거래가가 아직 10억을 못 넘었더라고요. 호객노노에서 보니까. 아무리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사실상 아파텔이죠. 전형적으로 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이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뭐 나중에 좁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보면 5억이나 벌어지잖아요.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현상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포 걸포의 메트로자이가 34평 9억 5천 이상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뭐 9억 8천 5백까지도 거래됐고 곧 있으면 10억 넘는다고 늘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오스타 파라곤이 있습니다. 오스타 파라곤은 걸포 메트로자이 등장하기 전에 걸포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오스타 파라곤이 2010년식이거든요. 세대수도 1636세대. 고촌 수기 힐스테이트는 2008년식이고 2605세대인데 수기 힐스테이트가 34평 기준 오스타 파라곤보다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더 높습니다. 가격이. 걸포 메트로자이가 입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자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최신형 주상 복합이죠. 그렇지만 10년밖에 안 나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하고 34평 기준 3억 이상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나요? 그럼 둘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메트로자이의 가격이 비정상이든지 오스타 파라곤의 가격이 비정상이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걸포 메트로자이가 인천 지하철 2호선 놓이면 GTX-A 킨텍스에 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그전에는 뭐 버스 타고 바로 한강만 건너가면 되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오스타 파라곤 똑같은 입지라고요. 근데 가격 차이가 3억이나 벌어진다고. 제 입장에서 보면 메트로자이는 가격이 지금 현재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워낙 신축 강세 분위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 어떤 지역의 집값을 얘기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실거래가 높게 형성된 집값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이냐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더 중시하는 게 특히 요즘에 워낙 신축 강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입주 1년밖에 안 된 혹은 입주를 6개월 내지 1년 앞두고 있는 이런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6, 7년 차 혹은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부동산 폭등기에는 조그마한 호재 가지고도 굉장히 펌프질 되기 쉬워요. 그래서 특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는 방법으로 저는 입주 1년차, 2년차 이내인 혹은 입주를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아주 신축 아파트 단지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입지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6 내지 8년차 이상 혹은 10년차 정도 된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는가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수도권 지역에서 보면요. 그런 곳들이 많이 보여요. 입주 1, 2년 차 된 아파트 가격하고 좀 연식 6, 8년 차 넘어간 아파트 가격하고 이상하게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곳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지역은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 생각이 맞는다라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산 킨텍스 부근 개발의 실체,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킨텍스 부근 개발 규모가 총 5조 2천억 원 정도 돼요.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 킨텍스 제3 전시관, 이거 다 합치면 뭐 면적이 한 60만 평 넘을 거야. 그 다음에 장항 공공주택지구도 있죠. 1만 3천 세대 정도. 1만 2,600세대던가? 네, 그 정도 들어옵니다. 요걸 다 합치면 개발 규모가 한 5조 2천억 원 돼요. 그리고 이제 GTX-A 건설 비용이 한 3조 원 정도 돼요. 둘 다 합치면 8조 2천억 원이죠.
마곡은 이미 투자된 거 빼고 앞으로 투자될 규모만 13조 원이에요. 특히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2조 9천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건 국가 땅이니까 토지 보상 비용, 매입 비용이 사실상 제로라고. 그러니까 2조 9천억인 거지. 민간 기업이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한다면 4조 5천억 이상의 사업이에요. 5조 원에 아마 가까울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신도시 사업비가 9조 원이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 21조 원.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이 국가 땅이라는 걸 감안해서 토지 보상 비용이 전혀 안 된다. 사실상 제로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3조 원 내지 24조 원 정도의 규모예요. 킨텍스 부근 개발 규모보다 3배가 더 크다니까요? 근데 앞에 소개했죠, 그분. GTX가 건설된 킨텍스 부근이 두고 보자. 나중에 마곡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킨텍스가 마곡을 압도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사업비 규모에서 등치 차이가 3배가 나는데, 그리고 입지로 봤을 때도 마곡은 서울 안에 있잖아요. 일산은 서울에서 꽤나 떨어진 곳이고. 근데 오직 GTX가 오기 때문에 킨텍스가 마곡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자, 이런 현상은요, 대장 신도시에서 똑같이 발생해요. 대장 신도시가 101만 평에 사업비가 한 4조 5천억 정도 들어가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규모가 15만 평에 4,100억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유튜버들 다 뭐라고 해요? 부종훈이 대장 신도시보다 더 유망하다. 이 왜? GTX 지나니까. 체급 차이가 10배가 나는데 GTX 하나만 지나면 이 10배 차이도 이겨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마디로 왜 그러겠어요? 호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 호재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호재가 실현된다고 했을 때 실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불인이들이에요. 일산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고양시는 판교 마곡과 대비할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판교는 강남발을 확실하게 받았죠. 마곡은 김포공항이 있어서 공세권이잖아요. 한중일 3국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 23% 되는 나라들을 지하철처럼 연결하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포항 자체 지하철이 5개나 생기고, 킨텍스 지하철망은 GTX A 3호선,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이게 2량짜리 경전철이죠. 3개가 지나요. 근데 이 3개 환승이나 이용이 편리한가요? 지도 잘 보세요. 많이는 지나는데 별로 조화롭지는 않아요. 입에 착착 감기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제 며칠 전 올린 상암수색 분석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상암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하철망은 많이 지나는데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 이 3개나 지나는데 이게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지 않았던 타식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저는 봐요. 저는 킨텍스 지하철망도 그런 면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중요한데 일산 테크노밸리 26만 평 전체 부지 가운데 11.1%만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는요,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 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 이건 정부 공식 용어예요.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그 가운데 하나예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쉽게 말하면 비굴뚝 미래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설정을 합니다. 특징이 뭐냐?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중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수도권 과밀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1990년대부터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에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요, 각종 세금을 중과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굉장히 세금을 때려요. 왜? 이 지역으로 자꾸 사람과 인력과 자금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고. 김포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성장관리지역으로 가면 혜택을 줘요. 근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런 걸 배제해준다고. 중과세 배제. 이건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한 메리트가 되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대장신도시는 전체가 도시첨단산업단지예요. 계양 테크노밸리는 아직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일산 테크노밸리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부지가 전체 부지 가운데 11.1%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건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마이너스거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해당 지자체가 맘대로 설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계획 심의위원회인가? 이름이 길어서 잘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중앙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 안에 산업단지 설정해놓고 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버리게? 방송영상밸리도 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이미 상암수색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일산 방송영상밸리가?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원래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 때부터 판교만한 위력의 업무단지 5개 조성을 내걸고 집중 육성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영상 콘텐츠 사업입니다. 김포 시내폴리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경기도 서북부 쪽에 집중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산에 방송영상밸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일산 방송영상밸리 총 21만 평 가운데 실제 업무 단지는 5만 800평이에요. 나머지는 아파트, 주상복합 4,000세대. 4,000세대나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공원, 녹지, 도로 등 주거시설 지원 용지가 필요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일산 방송영상밸리가 21만 평인데 실제 업무 단지로 쓰이는 건 5만 800평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무늬만 업무 단지라고. 물론 5만 800평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기는 하지만 이 주택용지를 과다 설정하는 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12만 평인가 밖에 안 되는데 원래 주택 5,500세대인가 600세대 지으려고 했었다고요. 부천시 의회에서 너무나 아파트 많다고 반발이 나오니까 줄여서 5,100세대 짓기로 했어요. 부지 12만 평에 아파트 5,100세대 들어가 봐요. 제가 봤을 땐 무늬만 산업단지라니까? 김포 시내폴리스가 이게 몇만 평이야? 30만 평인가 40만 평 될 거야. 근데 현재는 3,900세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한 5,000세대 가까이 계획을 했다가 너무 주택이 많다고 해서 줄인 게 3,900세대예요. 제가 봤을 때 김포 시내폴리스 5호선 연장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 가망 없거든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내폴리스의 기업용 부지 잘 안 팔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팔다 하도 안 팔리면 거기를 다 주택용지로 바꿔버린다니까. 인천 송도가 면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기업용 부지 엄청나게 많았다고. 초기에 그다음에 하우스 푸어시 얘기 나오던 때 하도 그 기업용 부지가 송도 초기에 잘 분양이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인천시가 주택용지로 바꿔서 매각을 했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부지를 조성해놨는데 땅이 안 팔리면 시 재정이 너무 막대하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 파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택용지로 바꾼다고요. 사람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버린다고. 그건 물론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중앙정부가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시가 파산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오케이 해준다고. 저는 이대로 가면 김포 시내폴리스, 특히 5호선 연장 안 될 경우에 김포 시내폴리스의 기업용 부지의 상당수가 다시는 주택용지로 바뀌어서 결국 아파트나 주상복합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경기도 내에 이런 업무단지가 왜 이게 주택용지가 과다 설정되겠어요? 사업비 회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비 회수 때문에.
그 다음 이제 CJ 라이브 시티. 이것도 이제 일산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현재 CJ 그룹이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CGV 등, 그 다음에 여기 요식업 많이 갖고 있잖아요. CJ 푸드빌인가? 뭐 그런 거 등등. CJ 그룹이 코로나 사태로 특히 직격탄 맞았죠. 뭐 이것 때문에 CJ 라이브 시티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CJ 라이브 시티의 주간 회사인 CJ 그룹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주 운정역 스타필드 3지구에 이제 GTX A역이 생기죠. 운정역 그 P1, P2 복합 개발 관련해서 파주분들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면적이 27,000평이거든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어요. 파주분들은 스타필드 이거 갖고 엄청난 호재라고 계속들 얘기하세요. 근데 부지가 너무 작아서 스타필드가 아니라 스타필드 시티가 들어오니 많이 이제 말은 있어요. 인천 개발이 매수한 땅 아니에요. 그 개발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위주 개발이에요. 여기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13개 등으로 아파트 744가구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가구예요. 전시시설 얘기를 있긴 하던데 이 전시시설이라는 게 킨텍스나 코엑스나 마곡 마이스 같은 전시시설은 아닐 거라고요. 글쎄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소규모 회의장 혹은 뭐 필요할 때는 뭐 웨딩홀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시설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운정역 P1, P2 개발 관련해서 파주 주민들은 파주에 엄청나게 호재고 뭐 이것 때문에 날아갈 것이다 하면서 스타필드를 필두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계속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천 개발이 이 땅 4,100억인가? 4,400억인가? 4,100억인가 주고 샀잖아요. 27,000평. 이 땅 해서 그냥 아파트 장사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파주에 진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당연히. 그렇지만 근본적 호재는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정 3지구죠? 여기가 교화지구라고 하나? 3지구에 217만 평, 4452세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GTX A역이 생기는 거죠. GTX 역 관련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참고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GTX가 앞으로 위력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위력이 별로일 거다라고 우길 생각은 없어요. GTX 위력이 괴물급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저는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되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이 저는 파주에는 확실한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는 GTX보다 일산 킨텍스 일대 개발이 제대로 돼야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파주 일산의 근본적 호재는 저는 결국 남북 통일, 물론 이제 옛날 동서독 통일될 때처럼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이루어지겠죠. 남북 통일 혹은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북한과 남한의 자유교역, 자유왕래가 저는 근본적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가 핵심 발전축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하고 개성 사이에 뭐가 있어요? 파주하고 일산이 있잖아요.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이 개성하고 조금 과장하면 붙어있다시피 하잖아요. 파주 아주 확 뜨게 돼요. 개성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도시였고 고려 때는 수도이기도 했잖아요. 개성 굉장히 핵심적돼요. 그러면 개성하고 붙어있다시피 한 파주는 진짜 큰 발전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김포나 일산이나 파주나 GTX 하나만 갖고 목매고 자꾸 그러시는데 GTX 10개가 개통되고 업무단지 수백만 평 개발해봐야 북쪽에서 가끔 야포탄, 로켓탄 다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포탄 떨어지는 곳에 GTX 있다고 사람이 타러 가고 싶겠어요?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업 CEO라고 한번. 일산 파주에 업무단지 수백만 평이 개발됐어. 세금 혜택도 많고 땅값도 싸. 북한에서 로켓탄, 미사일, 야포탄 날라와. 그럼 거기에 공장 짓고 싶겠어요? 회사 옮기고 싶겠어요 거기에?
2014년, 15년 제가 일산 주민 몇 명하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의원 아무 개가 당선되면 일산 날아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쪽이 개발 마인드가 있다 이거죠. 부동산 카페에서 그때도 이미 김현미 국회의원은 욕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동영상 올렸죠. 상암 상당수 주민들이 박원순 사라지고 오세훈이 등장했으니 상암 날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지 분석을 하지 않고 모든 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분석은요. 부동산 카페에서 아주 흔히 보여요. 흔히 보여. 근데 제가 봤을 땐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 호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폭등론을 주장하는 분, 자기 지역의 폭등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호재 나열에 불과하다고요. 어떤 호재는 첫째, 그 호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호재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했을 때 위력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요. 어떤 지역이든 호재의 분석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거 생각 안 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그래놓고는 호재라고 주장하는 거야. 호재만 나열하는 거야. 그건요. 그 지역을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고 떠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팔아먹고 떠날 건데 뭐. 근데 어떤 지역에 매수할 뿐이라면 그런 호재 나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지역을 매수해서 오랫동안 살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제 동영상을 파주 일산의 뭐 약점 잡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입지 분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입지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것과 관련된 동영상으로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